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그 한국경제신문에 2019년 7월 4일자 목요일이고요. 분양가 규제에 의해 청약 시스템 중단이고 하반기 분양시장 패닉 이렇게 되어졌네요. 2019년은 수도권 주요 분양 예정 단지 하반기를 보면 9월에 서울 흑석 3구역 재개발 자이 1772가구 일반 분양 428가구 GS건설이 하고요. 10월에는 경기 유래신도시 오미린 2차가 422가구에 일반 분양 오미건설이 합니다. 11월에는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 S8블럭 600세대 신동아건설하고 오미건설이 하고요. 11월 서울 방배 5구역 재건축은 3080가구인데 일반 분양은 1686가구 현대건설이 하고요. 방배 5구역 말씀 방금 했죠. 그 다음에 12월에는 서울 이천 현대 아파트 리모델링 750가구에 일반 분양 97가구 포스코 건설이 합니다. 12월에 대치 구마을 1지구 480가구에 일반 분양은 120가구 대구건설이 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중 뭐 정확한 시기는 안 나온 하반기 중에 할게 둔촌 주공 재건축 12,032가구, 일반 분양은 5,056가구, 현대건설, 대구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이 맡아서 하고요. 최대치인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크게 이렇게 분양 12,000가구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파크 개나리 4차 서울 499가구에 일반 분양 138가구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경기도의 광명 철산주공 7단지 1310가구에 697가구 일반 분양하고요. SK건설, 롯데건설이 합니다. 개포주공 4단지 3343가구인데 일반 분양 238가구 GS건설이 하고요. 브라이튼 여의도 454가구 일반 분양 GS건설이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부동산 대책 중에 청약 시스템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분양 청약자, 그다음에 부적격 담당자 양산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10월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청약물을 이관키로 했는데 한국결제금융의 청약 시스템 인력 기간을 거부했다고 그러네요. 금융결제원이. 한국감정원은 올해 1월 조달청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청약 업무 시스템을 개발하느라 돈도 날렸고 이게 둘이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두 기관이 치고받고 싸우느라 이거 분양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을 할 수 없으면 청약을 할 수 없으면 청약 시스템에 접속해서 청약했는데 그런 분양이 당연히 못 되겠죠. 근데 제 느낌에는 아마 고분양권을 한다고 정부가 이 정부는 계속해서 초창기부터 아파트 공급을 줄이려고 했었죠. 근데 이런 거 제가 보기에는 꼼수이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일 처음에 문재인 정권 첫 해 들어왔을 때 첫 달인가 바로 두 번째 달인가 분양 보증서 허그에서 발급을 안 했었죠. 발급 자체를 아예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에서 엄청난 항의가 들어갔었죠. 이게 무슨 왕정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어떻게 분양 자체를 아예 발급을 안 시켜주냐. 왜냐면 분양 보증서가 없으면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두 달인가 있다가 정부 측에서는 허그를 통해서 분양 보증서 선별적으로 하겠다 해서 근데 그 선별적으로 하는 게 물량을 엄청 줄여버리는 거죠. 조건 중에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해서 또 허가를 해주더라도 협의하는 과정을 예전 같으면 한 달이면 끝날 걸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계속 질질 끄는 거죠. 그래서 물량을 이용시키거나 어쨌든 어렵게 해버리는 거죠. 어렵게. 그리고 이제 아예 계속 해왔던 보통 이제 허그라고 하는 조직이 건설사 직원들이 계속해서 평상시에 접대를 하기 때문에 사이가 돈독하죠. 사이가 나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좀 질질 끌든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하다를 주겠지만은 그래도 어찌됐든 시간이 끌든 이제 내주고 이러니까 어떻게 또 합니까? 아예 위에 신업위에서 얼마 이상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조건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조건에 해당되면 부장보증서 발급이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해서 대부분 서울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분양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는 손실 난다. 그래서 후분양으로 이제 돌리겠다고 한 거죠. 후분양으로 돌리겠다고 정부가 또 발표를 하니까, 아니, 민간 업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정부는 또 뭐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법령을 개정해서 어떻게 하겠다? 후분양하는 것도 가격을, 통제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뭐 금융결제원하고 한국감정평가원하고 싸웠다라기보다는 모양새는 둘이 싸운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싸운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좀 시켜서 싸운 것처럼 하면서 이 청약 시스템 자체를 아예 중단시켜 버린 것 같아요. 뭐 그랬지 않았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계속 그 전반적인 스토리 자체가 이것도 뭐예요? 아예 아파트 공급 자체를 못 해준 거잖아요. 그 절차적인 요건으로. 이거 하면은 하반기에 아예 한 2, 3개월 공급 못 할 수도 있고, 아예 이제 19년 하반기에는 청약 시스템 뭐 구축을 못 했다는 핑계로 아예 그냥 2020년으로 넘겨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통제를 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급량이 계속 줄고 있죠. 공급량이 줄고 있으면 아파트 가격은 또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C아파트가 자꾸 공급되니까 여기 현재 정부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뭐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국토부, 청와대 이런 데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C아파트를 공급하면 가격이 많이, C아파트는 어찌됐든 간에 인건비가 올라가고 모든 뭐 중장비 대금, 유리 대금 다 올라간 거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올라간 김에 건설회사는 좀 더 고급스럽게 하고 더 비싼 것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분양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를 아예 좀 그 공급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공급이 늦게 되면,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다음 연도에 그것이 누적되어져서 더 부메랑으로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그 다음에 매일경제신문에요. 청약 불패 개발 호재 춘천의 신 주거타운 뭐 이렇게 해져가지고요. 강원도청하고 춘천시청 위에 춘천 우두지구라고 소양강 위에 있네요. 위에. 그래서 아주 남향으로 건물이 배치될 것 같고, 소양강이 이게 바라 보인지 조망이 나온지 고층에서는 조망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망 나온 데는 뭐 좋지 않을까. 평당 분양가가 700만 원이라고 착한 분양가라 그러네요. 평당 700이면 엄청 저렴한 겁니다. 평당 700이 2, 3년 전에도 자운군, 강진군, 영암군, 진도군 이런 데서도 했던 분양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춘천에 있는 그래도 시잖아요, 시. 인구 5만에서 5만도 안 되는 동네에서도 평당 700에 분양을 때리는데, 이게 가격 싸게 나온 것은 이렇게 우두지구라고 하는 지구 단위 내 토지라서 싸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내의 토지는 아파트는 괜찮다. 그래서 여기 춘천 사람들은 뭐 투자해볼 만하다. 그다음 또 C아파트니까 쾌적하고 좋습니다. 1300가구가 되고요. 주로 평형대는 34평 84제곱미터가 한 800가구 되고요. 67제곱미터 한 104가구 정도 되어지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중산층들이 살기 좋은 아파트로 이렇게 구축하는 것 같아요. 춘천에 계신 분들 실질 주거지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 뗄 위험 줄어든다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세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임차인들이 계속 자꾸 전세를 좋아하시거든요. 전세는 굉장히 전세금 뗄 위험도 높고요. 제도 자체가 은행을 더 보호해주지
세입자를 보여준 조항도 없어요. 하여튼 은행하고 부딪히면 먼저 세입자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은행은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서울권에서는 은행이 대출 되어져 있는 데서도 대출 전세로 막 이렇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그 위험한 발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그 허그를 통해서 이런 전세금 보증서 발급받으면 괜찮지. 제가 이게 지방은 강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중개사들이 다 대부분 그 전세가 들어가면 건물주한테 무조건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해서 그 경매가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막거든요. 막아주거든요. 또 그런 것 자체가 했을 때 항의 들어오고 중개사들이 욕먹고 또 손해배상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사실 중에서 아예 그냥 꺾어버립니다. 아예 건물주들 이해를 시켜서 올 전세로 먼저 들어오면 모든 대출을 상환한 조건으로 아예 특약에다 써주게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인 경우로 많이 써요. 대출이 있는데도 워낙 전세에 대한 부동산 물건이 없어서 전세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전세가 3억이나 막 4억 이렇게 5억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또 5억 전세를 잡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출 금액하고 전세금하고 다 합하면 어떻게 되니까요? 매매 금액보다 더 올라가죠. 근데 서울에서는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미친 인간들이죠. 그걸 중개를 해준 중개사도 좀 그렇지만 그 관행적으로 서울은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그 세입자들 간이 배 밖으로 저는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출 안 갚으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왜냐면은 의도적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대출은 5억 했어. 대출을 10억, 이게 시세가 10억인데 대출을 5억 했어. 대출을 6억 정도 했어. 근데 전세를 7억을 해. 그럼 뭐 내가 돈 땡겨온 게 12억이나 13억이야. 시세보다 더 많았어. 아이, 날려버릴 유혹이 엄청 느끼겠죠. 날려버리려고 마음먹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명의에 있는 그 부동산이라는 것을 다 없애버리겠죠. 그러고 의도적으로 날려버리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 자금 어떻게 해요? 뭐 경매 금액, 대출 금액에 먼저 잡혀져 있고, 그거 만약에 10억이었는데 아파트가 9억이나 이렇게만 낙찰된다고 하면 내가 은행이 먼저 돈 가져가고 대출 지원이자 가져가고 뭐 그 법원에서 뭐 비용 먼저 제일 먼저 털겠죠. 그러고 나한테 떠진 것은 내가 만약에 6억 대출 되어져 전세에 있는데 한 3억이나 뭐 이렇게 절반이나 돌려받고 나머지는 띠끼고 그러겠죠. 그래서 전세는 굉장히 위험한 지도. 제가 보기에는 전세는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좀 이렇게 많이 좀 하셔서 그렇고 이제 한강부 가려 집값 약세인 공시가는 올랐으나 뭐 2달 만에 공시가 4억 낮춘 갤러리아 폴에 가보니 뭐 서울의 숲 여기서 가장 좋은 게 뜨라미제가 뭐 이렇게 더 이제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뜨라미제로 이동해 간다고 뭐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 다음에 지방 빈사무실 공실률 6대 광역시 뭐 15.5% 이거 나오네. 광주 뭐 18%다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대림산업 대구 내당동 이편한 세상 두리역 해서 지하철 역시 더블 역세권 최신 평면 해가지고 랜드마크로 8년 만에 첫 브랜드 단지 2호선 두류 당내역 10분 거리 유통 의료 생활 인프라가 정비되어져 있고요. 이렇다고 되어지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출장 연수 다녔다고 청약 부적격. 우리나라 여권에 1년 거주 여권이 있고 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으면 이걸 자격을 박탈시켜 버리나 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어학연수 간다고 자녀들 뭐 방학 때 간다고 한 40일이나 뭐 이렇게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따라가는 경우 있죠. 바로 박탈 뭐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 출장 35일, 40일, 50일 뭐 나갔다고 하면 바로 청약 자격을 바로 박탈.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갤러리아 포레네 뭐 서초 그랑자이 같은 거 해가지고 당첨이 됐어. 시차익이 5억이야. 근데 조회하다가 당신이 해외 출장 45일 갔다 왔어. 근데 너 45일이면 30일 이상 해외에 있었으니까 너 자격 박탈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앞에서는 5억이 사라지겠죠? 완전히 부글부글 끓고 그럴 것 같아요. 없는 사람들은, 돈 많은 인간들 꽃이다, 뭐, 이렇게 할까요? 뭐 그런 내용이네요. 하여튼, 이런 항상 제도적인, 이런 조항이 쓰는 줄 알았다면, 해외 출장 간 친구가 한 25일쯤에 한번 국내로 다시 출장해서 업무차 2, 3일 출근하고 다시 이렇게 출국하고 뭐 이렇게 해야 그것을 빠져나가기 좋은데 그런 조항이 있었는지 자체도 모르겠죠. 시민들은 이제 원래 그럴 거니까. 그 다음에 11년 포류 유례 트램 기본계획 영역 발주했다고 그러네요. 2021년에 기초공사 뭐 착수할 것 같고 5호선 마천역과 8호선 복정역 사이 이거 5.4km 구간을 잇는다고 그러네요. 이거 보시면 이 트램이 지상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기차 전철 같은데 이런 지상으로 가는 것도 이렇게 11년간 표류합니다. 항상 이런 게 금액이 지하 중전철로 하면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하 경전철로 해도 금액이 어마어마하고 뭐 지상으로 하는 이런 트램 같은 것도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항상 그래서 지자체 간에 뭐 LH 간에 이게 하다 보면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저는 10년 전에 뭐 착공한 사례를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모든 그 지하철을 조사는 못 해봤는데 여러 건을 지금 봤는데 대부분 그렇게 10년 이상씩 이렇게 질질 끌다가 말 나오고 나서 뭐 하겠다고 하고 나서 대부분 10년 이상 넘어서 착공하고 실제 개통까지는 15년이나 20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고속도로는 좀 이렇게 나은 것 같아요. 고속도로나 국도 같은 것은 건설이 조금 더 빠르는데 지하철은 왜 이렇게 항상 좀 엄청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실 때 지하철은 한 10년이나 15년, 20년 후에 준공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주혁신도시에서 카페 공인중개사로서 토지, 상가, 꼬마 빌딩, 아파트 중천 거래하고 있고요. 이처럼 부동산 신문 읽어주고 조금 행간의 의미 좀 풀어드리고요. 제가 아는 거. 그 다음에 또 부동산 강의도 하고 있고요. 해서 마음에 드시면 구독 신청 요청하고요. 또 주변 분들에게도 구독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